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서양 고대사에 이어서 서양 중세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서양 중세사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죠? 그렇죠, 개관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한번 잡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서양 중세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느냐, 그 내용들에서 중요한 점은 어디냐,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고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양 중세사 개관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 서양 중세사에서는 크게 우리가 서로마, 크리스트교, 그리고 동로마, 비잔티움, 일단 이렇게 세 개의 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우리 서양 고대사에서 배운 게 뭐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 서양 고대사에는 주요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그리스 헬레니즘, 두 번째가 로마였죠. 자, 그 로마가 여러분들 누가 죽은 이후에 기독교로 공인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서로마랑 동로마로 분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분열된 서로마와 동로마로 서유럽 세계와 동유럽 세계를 나눠 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약간 독립된 주제예요. 독립된 주제라서 얘들은 좀 따로 파트를 빼서 볼 거고, 결국 핵심은 이 서유럽 세계인 서로마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로마 세계 하면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크리스트교랑 함께 이걸 엮어봐야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부터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부터 이 기독교가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이때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나서도 죽을 수도 없다라고 했던 이 기독교, 종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 중세사를 공부할 때는 지역적으로는 서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유럽 세계를 볼 거고, 그 정치적인 변화를 크리스트교와 함께 우리가 엮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 4세기 말에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를 공인해요. 제가 말 잘못했죠? 우리 그 로마 제정 말기 디콘테라인 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4분할 통치하고 전제군주를 도입하고 크리스트교를 탄압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공의에서는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해주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로 옮겼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거랑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랑 다릅니다. 그 구분하세요. 아무튼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는 분열합니다. 로마가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395년에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가 분열합니다. 뭐랑 뭐로? 서로마와 동로마로. 자, 이렇게 로마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졌을 때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주로 로마에 온 이민족이 바로 게르만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4세기 말부터 이 로마가 분열된 4세기 말쯤에서 게르만족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전에는 게르만족이 1도 없다가 갑자기 로마가 딱 분열한 4세기 말부터 띵 하고 게르만족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게 띵띵띵 수학처럼 명확하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게르만족은 그전부터 로마 땅에 많이 건너와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공화정 말기부터.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주로 있던 곳이 오늘날의 프랑스, 그 당시 갈리아 지방이었거든? 그 갈리아 지방이 언제부터? 그치, 카이사르 때부터 로마 그 공화정 말기 1차 3두 정치를 이끌었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이미 갈리아 지방은 로마 영토가 됐어요.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쓴 갈리아 전기가 로마 대표적인 문화 그 서적 중 역사책 중에 하나였죠. 아무튼 그때 이후로부터 게르만족들은 로마에 아름아름 편입돼서 건너와서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로마가 워낙 힘이 강하고 하니까 얌전히 넘어와가지고 얌전히 있었는데, 이 4세기 말에는 로마가 분열되면서 이때부터 게르만족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침입을 해옵니다. 이제 안방을 빼앗는 거야. 자,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넘어와서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넘어오던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동로마 모두 침투해 와요. 얘들 가리지 않아. 막 넘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서로마랑 동로마의 그 대응은 달랐습니다. 일단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냅니다. 왜?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잖아, 얘들아.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는 황제를 포함한 모든 지배층, 국가의 모든 핵심적인 지배 인력, 뭐 군대, 모든 인력, 모든 역량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방은 빈껍데기고 로마의 모든 역량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 집중돼 있었어.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이동을 다 막아낸 거야. 하지만 이 빈껍데기인 이 소로마 지역은 그 게르만족의 침입을, 이동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주로 이 서로마 제국의 땅에 넘어와서 지들끼리 나라를 만듭니다. 서로마 제국이 남아있는데도 지들끼리 서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왕국을 마구마구 건설하게 돼요. 방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서로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5세기 말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넘어왔던 게르만족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고트족, 프랑크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바로 프랑크족이고 우리는 그 프랑크족이 만든 이 프랑크 왕국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메로베우스 왕족, 카롤린거 왕족 구분해서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이렇게 클카피카 공부하게 될 건데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이 프랑크 왕국이 들어왔는데요. 로마 교황이 이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맺습니다. 정치적인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봐봐. 지금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로마 대주교예요. 황제가 임명한 대주교란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황이라 부르는 건데 로마 교황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국이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핵심적인 역량은 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동로마 지역으로 옮겨갔어. 서로만 빈껍데기란 말이야. 그리고 게르만족들이 마구마구 우가 이러고 막 폭력적으로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데 이 동로마는 서로마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간 동로마도 자기의 땅을 지킬 능력은 있지만 서로마까지 구원해줄 만한 힘은 부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를 책임져야 될 이 로마 황제는 동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당장 눈앞에 게르만족들은 침략을 해오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맺은 거야. 그래서 로마 교황은 내가 너희에게 종교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명분을 줄 테니 너희 나를 보호해다오. 군사적인 보호. 거래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결탁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는 동로마 제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랑크 왕국은 5세기 말부터 9세기 말까지 9세기 중순까지 잘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9세기 말쯤에서 이 프랑크 왕국도 결국에 분열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몰락할 때쯤 돼서 또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노르만족. 오늘날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지역,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민족인데 이 노르만족이 오늘날의 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바이킹이에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이킹족들이 무지막지하게 온 유럽을 침략합니다.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 프랑크 왕국이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프랑크 왕국도 분열했다고 했죠. 몰락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 보면 이렇게 무섭게 침략해오는 노르만족의 침략을 어떻게 하죠? 이들 앉아서 죽을 거야? 아니잖아. 죽을 순 없어. 근데 나를 보호해줄 중앙정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싸움 잘하는 마동석, 강호동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을 섬길 테니, 당신의 주인을 섬길 테니 우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거야. 주동관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는 여러분 게르만족의 이동 5세기 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5세기 쪽의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생기게 되고 이 프랑크 왕국이 몰락한 9세기 말 노르만족이 이동한 이때 이제 유럽에서 봉건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돼요. 왜냐면 교회 입장에서도 이 노르만족의 침략으로부터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이 세속적인 군주들이랑 결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지?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세속 권력의 황제와 이 교황, 이 둘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파란색이 교황의 힘의 변화고
빨간색은 황제의 힘의 변화입니다. 자, 처음에는 황제가 세속 권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당장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물리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황제, 세속 권력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황의 권력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11세기 되면은 이 교황의 힘이 황제의 힘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바이 굴욕이에요. 이 카노바이 굴욕은 간단히 말하면은 뭐 때문에 터진 거냐면 성직자 있죠. 이 성직자의 서임권 문제입니다. 서임권이라는 거는 성직자를 임명하는 인사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성직자를 임명할 거냐, 누가 주교 대주교를 임명할 것이냐는 건데, 원래 성직자의 서임권은 황제가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속과 결탁하면서 황제가 그들을 보여주는 대가로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주교 대주교로 마음대로 임명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황의 힘이 강해지면서 말하는 거죠. 왜 황제가 세속 권력이 교회의 일에 껴드느냐. 이제부터 성직자들의 서임권은 이 교회의 수장인 나 교황이 갖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뭔 개소리야 하고 무시했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끝이다 라고 선언한 거야. 황제는 무시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 우리 황제가 파문당했대. 이래서 모두가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뒤늦게 황제가 어이구야 나 망했구나 이래서 한겨울에 교황이 머무르는 별장, 카노사에 있는 별장까지 찾아와서 3일 밤낮을 소굿바람으로 빌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용서를 받아.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서임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 그러다가 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제 교황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 중간에 12세기쯤 되면, 표시를 할게요. 12세기쯤 됐을 때 보름스 협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보름스 협약. 1122년, 그러니까 12세기 때 이 보름스 협약은 완전히 결정이 난 거야. 이제 서임권은 누가 갖는다? 교황이 갖는다. 땅땅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지는 교황권은 13세기에 절정을 찍어요. 이때가 교황권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때 교황이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인노켄티우스 3세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다 라는 걸 대놓고 말할 정도로 교황권의 전성기였어요. 자, 이렇게 11세기 카노바의 굴욕 이후 23세기까지 이때 교황권이 절정을 하던 이 시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발생했죠? 그죠? 1095년. 이 연도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클레르몬 공의회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슬람사 공부할 때. 자, 셀주크 튀르크가 어디를 침략합니까?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하고 위협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지 순례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셀주크 튀르크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진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로마 교황이 성지를 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황의 한마디에 온 유럽의 군대가 움직인 거야.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와 초승달의 전쟁이라고도 불려요. 이제 십자가, 기독교, 초승달, 이슬람교. 그래서 이 1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 기억해두세요. 이 십자군 전쟁도 얘들아, 이게 시기 문제로 십자군 전쟁 내놓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올바른 거로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카노바의 굴욕은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카노바의 굴욕으로 교황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클레르몽 공의회, 보름스 협약, 교황권의 전성기 이런 게 나올 수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시기에 클레르몽 공의회, 보름스 협약, 이런 교황은 회, 황제는 달, 이런 게 다 이 십자군 전쟁 시기에 들어간다. 난 카노바의 굴욕은 아니다. 카노바의 굴욕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기사기에 들어가는 문제 나온다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교황권의 영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십자군 전쟁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앞장서서 이끈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점점점 교황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의 힘이 드디어 세속 권력에게 밀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14세기부터입니다.
이때 아비뇽 요수와 교회대 분열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그 전에 카노바의 굴욕이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였다면 이게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였다면 이 아비뇽 요수는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과세권 문제야.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이 성직자란 교회가 거둔 그 신도들의 헌금 있잖아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때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뭐 11조니 감사헌금이니 엄청나게 많이 걷잖아요. 근데 이 성직자란 교회가 그들이 거둔 신도들로부터 거둔 헌금 이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 왕한테, 뭐 영국 교회는 영국 왕한테 이렇게 세금 바치는 게 아니야. 다 로마 교황청으로 세금을 보내는 거야. 왜? 우리는 교황이 임명한 서인권이 교황이겠잖아. 우리는 교황이 임명한 교회의 주교다라고 해서 이 성직자란 교회들이 자기들이 거둔 그런 헌금을 다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제 세금으로 보내는 거야.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열받죠. 아니 왜 이제 프랑스 왕이냐 열받는 거지. 아니 왜 내 나라에 있는 교회가 나한테 세금을 안 내고 로마 교황청한테 세금을 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성직자란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아니라 나에게 세금을 내라 하고 딱 이제 나온 거야. 이게 프랑스 왕이 딱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당연히 교황은 어떻게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교황이 프랑스 왕을 파문합니다. 하지만 같은 파문인데 타격감이 전혀 달라. 이제 이때가 아니야. 프랑스 왕은 가뿐하게 파문을 씹어버리고요. 당시에 그 아비뇽이란 곳에 로마 교황의 별장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로마 교황을 자기 부하인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했네요. 당시 이제 그 교황이 프랑스 왕을 파문했는데, 그 말을 씹고 당시 프랑스 왕이 아나니라고 하는 도시, 거기가 이제 그 교황의 별장이 있는 곳이야. 이제 로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나니라는 곳에서 그 별장에서 쉬고 있는 로마 교황을 자기 부하인 노가레 및 깡패들을 보내서 납치해 와요. 그 과정에서 막 교황 때리고 막 폭행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조폭들을 보내서 로마 교황을 납치한 거야. 그리고 프랑스의 도시인 아비뇽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유수. 이제 여러분이 유수란 말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리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다고 했을 때 이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게 그 잡혀간 그 시간을 바빌론 유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따온 거야. 아비뇽에 갇힌 눈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의 70년을 갇혀 있습니다. 이게 아비뇽 유수야. 교황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온 거야. 자,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아비뇽에 잡혀있던 로마 교황이 탈출해. 로마로 돌아가. 이제 내가 로마의 교황이야! 했는데 이걸 보고 프랑스가 뭔 개소리야. 탈출한 놈, 로마로 탈출한 놈은 교황이 아니다. 하고 아비뇽에서 교황을 또 뽑아요. 그래서 교황이 2명이 생겨.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이게 바로 교회 대분열입니다. 교황권이 땅에 떨어진 거죠. 이런 계속 권력이 교회권을 압도한 교황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기 때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백년 전쟁이에요. 자, 이 백년 전쟁은 십자군 전쟁과 다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이슬람과 싸우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백년 전쟁은 대속 군주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싸운 거죠. 누가 싸운 거죠, 이거는? 네,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백년 전쟁은 14세기에서 15세기 100년 정도 지속된 전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군 전쟁처럼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라고 하는 시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 특히 이번 백년 전쟁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시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 백년 전쟁 이제 딱 그 주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올바른 걸 골라라 라고 하는데 이 백년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여기 아비뇽 요수랑 교회 대분열이 이 백년 전쟁 시기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막 아비뇽에 감금돼 있는 교황, 아비뇽에서 울고 있는 교황, 로마와 아비뇽 두 곳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 이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세기 말부터 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에 달하는 중세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따로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양 중세사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4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4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또 기출을 분석해놨어요. 첫 번째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어떻게 해서 이 유럽의 봉건사회가 성립이 되었느냐,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은
크리프트교. 이 크리프트교의 성립과 발전. 사실 크리프트교의 성립과 발전이라 그러면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엔 이 14, 15세기 때 이 어떻게 해서 이 봉건 사회가 무너지느냐. 어쨌건 중세는 끝나 얘들아. 중세가 끝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 결국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중세 봉건 사회가 변화하고 몰락하고 근대로 몰락이라는 건 거죠. 어떻게 이 중세 사회가 변화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느냐. 그 중간 과정,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근세라 그래요. 근대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14, 15세기 봉건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이 근세로의 과정, 근대로의 이행 과정, 근세를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뭐 종교개혁,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유럽 봉건 사회가 어떻게 해체되어 가느냐, 봉건 사회의 변화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된 주제 비잔티움 제국. 근데 물론 요즘 비잔티움 제국도 뭐 사선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뭐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십자군 이런 거랑 연결돼서 비잔티움 제국이란 동시대 존재했던 나라들과 연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네 가지의 출제 포인트. 봉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크리프트교의 성립과 발전,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정치화 흐름과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 봉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비잔티움 제국. 여기서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에서 이례적으로 중세가 한 문제 적게 나온 거지, 보통 많게는 3문제, 적게는 2문제 나오니까 이런 주제들별로 포인트를 잡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서유럽 봉건 사회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